찌르는 것을 봤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plain view doctrine, plain view doctrine이라고 해서 육안의 이론,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그것은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좀 길을 가다가 어두운 데가 있을 수 있죠. 어두운 데 플래시, 그냥 플래시를 켜고 손전등을 켜서 봤을 때 이게 강제 처분이냐? 그거는 강제 처분으로 보기 어렵겠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항에서 마약 탐지를 하는데 마약견이 킁킁거리는 것, 스닙, SNIFF죠. 스닙 킁킁거리는 것, 그것이 강제 처분이냐? 옛날에 이렇게 사법시험 한번 냈더니만 뭐 신림동 일타 강사가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사건입니다. 마약견이 킁킁거리는 것, 그것을 강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귀에다가 벽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듣는 것, 그건 강제 처분이냐,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옛날에 114, 미국에는 411인데 114 이렇게 전화를 걸은 전화 교환원이 이렇게 코드를 꼽아주죠. 그 번호에다가 꼽아주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꼽는 것, 그것은 강제 처분이냐? 아니면 전화 교환원이 우연히 by chance 그냥 듣는 것, 그것은 강제 처분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죠. 아니면 마약을 키우는 사람이 당장을 높게 세워놨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경우, 또는 드론을 띄워서 보는 경우, 아니면 경비행기를 타고 200~300피트 상공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촬영해서 보는 경우, 이제는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첩보 위성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 이게 강제 처분이냐, 이런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다, plain view doctrine다라고 해서 육안의 이론, 이렇게 나안, 그죠? 망원경을 끼지 않고 plain view로 본 것이 강제 처분이 아니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수색의 개념에 미국 법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제 수색을 공부할 때 이제 체포 구속에 관한 대인적 강제 처분, 그다음에 압수수색에 관한 이 부분을 들어가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에서는 조금 논의가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적 차원으로 오기 전에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 291페이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beyond the reasonable doubt이죠.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입증을 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소추관은 검사이기 때문에 프로시큐터니까 소추관인 원고, 미사소송 같으면 원고, plaintiff, 피고, defendant죠. 형사 절차에서는 원고 측이 프로시큐터고 피고 측이 the accu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러니까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그러니까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회에 한번 갔더니 어떤 교수가, 친한 교수가 무죄 추정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그거를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눈을 깜빡깜빡거리더니 김철수 교수님 그 저서에도 무죄 추정권이라고 써 있는데 무죄 추정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그것을 권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추정한다, 그런 것이죠. 이게 적극적 실체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공문을 한다거나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해서라도 사실을 밝혀내는
규문주의적 절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 그 실체 진술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설 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제 처분에 대한 제한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의 대상 또는 객체가 된 피의자, 피내사자, 피혐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80%가 무혐의가 나오고 있지만, 촌노무죄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구속됐다가 나오면 나 무죄 받고 나왔어 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유죄가 될 개연성이 있긴 하죠.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100% 된다는 확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의 중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1980년도 제5호 전두환 대통령 집권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론적으로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 beyond the reasonable doubt, 당연히 다 이론적으로 인정했지만 헌법에 들어온 것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의 헌법 27조 사항이죠. 자, 헌법 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 피고인 아닌 사람은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다. 확정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27조 사항에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피고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사 피고인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27조에서의 형사 피고인은, 그러니까 여기는 주체가 통상 기본권이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형사 피고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기소가 된 피고인이 무죄 추정이 되니까 기소가 되지 않은 피의자는 뭐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도용된 사람은 어떠냐? 피내사자는 어떠냐? 그 사람들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무죄 추정이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쟁점이 되는 것이 재심 사건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재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뭐 다른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재심을 청구하는데, 재심 청구되었을 때는 그때도 무죄 추정이 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유죄 판결 확정됐는데 재심 청구하기만 하면 무죄가 추정된다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재심이 된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형소법 435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소법 435조. 형소법 435조. 있네요. 재심 개시의 결정.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는 무죄 추정 원칙에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재심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또 무죄 추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재심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외대 이창현 교수 같으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심 개시 결정이 있으면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무죄 추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견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이 재심인 경우에는 어떤가에 대한 명백한 그 선례는 없는데 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죄 추정이라는 것이 그 인신 구속 자체에 대한 그 제한 원리가 되는 것이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경우에 한해서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책에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면 아니, 사안이 중요한데 구속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뭐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입법례가 있는가, 입법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면 체포, 구속이라는 것이 이제 형벌과 동일하게 보느냐, 이게 문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구치소에 있고,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약돼서 구금된 상태가 실제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것인데, 수사 중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 중에 구속됐다고 해서 형벌과 꼭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논리에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체포, 구속 중에도 가급적이면 인간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굳이 뭐 가혹하게 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따라서 위협적, 모욕적 신문은 금지된다. 그렇겠죠. 근데 깐죽거리고 대답 안 하고 거짓말하고 진술거권 행사하고 뭐 그러면은 조사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나쁜 감정을 이제 상승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조선할 때그 수갑이나 포승에 묶여왔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묶여서 온 다음에 검사실에서는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주는데 가끔 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뭐 자해를 한다거나 뭐 흉기를 가지고 검사에게 덤빈다거나 그런 거 어떨까 해서 뭐 검사 책상 주변에 가위, 칼, 뭐 볼펜, 샤프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 책상에 그 두꺼운 유리를 깔아놨습니다. 그 유리를 머리로 부딪히면서 자해를 하려서 검사 책상에 있는 유리가 다 손괴되는 그런 행위도 있고,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휘두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수갑을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형지물을 익힌 다음에 검사실에서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영장 대기 중에 제 15대는 영장 대기하던 피의자가 도주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야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수갑도 풀어주고 보승도 풀어주고 하지만, 도주를 하게 되면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신문에 얼빠진 검사 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떤 승진은 꿈꾸기 어렵겠죠. 이미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피의자 신병을 놓친 사람이 큰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기 단계에 있어서의 그 무죄 추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공소장 일본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형사소송 규칙 118조의 2 그렇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118조의 2 공소장의 첨부 서류라고 해서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형사소송 규칙 118조의 2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심증을 차단함으로써 법 판사들이 예단을 가지지 않고 사각의 링 안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요청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소장 일본주의가 뭐 일본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재팬하고는 상관없고 공소장 한 종이 하나로 공소장만 가야 된다 그런 중이니까 형사소송 규칙 118조의 2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동훈 교수 같은 분은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기소가 됐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형사 책임과 징계를 받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서 공기업 이런 데 있으면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분과 징계 처분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를 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투트랙입니다. 그래서 기소된 거하고 징계받는 거, 그것은 이중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공소 제기가 되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소됐다 하더라도 뭐 다 유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원래 지금 무죄율이 0.0 몇 퍼센트, 0.1%가 안 될 겁니다. 거의 유죄. 일본에서 정밀사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무죄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무죄가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도 거의 무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를 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언제 입장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구금돼 있으면 또 다르겠죠. 기관장이 구속돼 있다. 그럼 대행해야 되겠죠. 그냥 대행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하고 293페이지에 보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 추정이라고 하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고 불구불로의 원칙, 거정 책임, 필요적 보석 이런 것들이 공판 단계에서 무죄 추정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또 너무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위협적, 모욕적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태도를 보기는 어렵죠. 근데 법정에 가면은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법정에서 증인을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위헌이다 라고 한 헌재 결정은 어떤 게 있냐면 미결 수용자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위헌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맨 처음 들어가서 다른 대학교 모의재판을 갔더니 수용자를 구속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재판을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형법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강평을 하시면서 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저거는 사복을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런 강평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 또는 공판 단계에서는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료를 입게 한 것. 그래서 아마 갈아입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갈아입고 본인은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갈아입고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합헌이라고 본 것은 그 시설 안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으러 외부로 나올 때는 사복으로 환복을 하고 나오는데 그 시설 안에 있을 때에는 재소자용 의료를 입는 것 그것을 합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체법 규정 그것은 위헌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금된 경우에는 뭐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또 있습니다. 번제 결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우선 번제 결정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힘드는 게 번제 결정이 이해가 안 될 때 원문을 찾아보는데 원문 자체가 수백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읽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우선 위헌 결정을 숙지하시는 게 낫겠죠. 합헌 결정은 자기가 못 본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합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위헌 결정을 우선 익혀서 그 논리를 숙지해 놓는 것이 더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빠진 것이 죄형 법정주의인데 제가 이 형법 총론책을 쓴 게 있습니다. 형법 총론책을 쓴 게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헌법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거 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꼭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법률이 없으면은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이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의 그 연원이 뭐냐라고 하면 그 미국의 존 왕이라고 있죠. 존 왕이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뭐 사치스럽게 살고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있었죠. 그래서 귀족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귀족들이 보기에 세금 못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문서 한 장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죄형 법정주의가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지금의 해석이고 그 당시에는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사상적 기초는 뭐냐라고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크의 이권분립론, 몽테스키우의 상권분립론에서 입법행정사법으로 몽테스키우가 국가 권한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몽테스키우의 주장이 뭐냐면은 그 프랑스의 법복귀족이라고 해서 성을 가진 영주 뭐 이런 사람들이 고등법원장 뭐 해서 전부 법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 판사, 법관들의 자의적인 전횡을 그런 법관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법률로서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해놔야 된다라는 몽테스키우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몽테스키우의 삼권분립 이론, 그죠? 네, 베카리아라고 아시죠? 범죄와 형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베카리아의 사상. 그다음에 포에르바흐의 그 심리 강제설, 뭐 이런 것들이 죄형 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뭐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옛날 제가 고쳐드렸던 교수님의 그 헌법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을 보니까 요 죄형 법정주의의
사상자 기초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옛날에 사법시험에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이 빠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조금 더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사회적 비난, 응고적 의미의 법률적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말한다. 뭐 이런 것이고, 주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내사자, 피혐의자, 그죠? 그런 사람 다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뭐 헌재 결정은 너무 많아서 위헌 결정된 것,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도출된다 라고 하는 것이 헌재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의 논리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다. 논리적 논증이 약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미결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 그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미통 산입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133일 있으면 135일 단위로 끊어서 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 것이 아니라서 위헌이다, 뭐 이런 헌재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위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마약 사범 수용자를 그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개우를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그 법무령이 있는데, 이와 같이 왜 마약 사범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느냐, 뭐 이런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 및 높은 재범률 등 마약류 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를 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일 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판시를 한 바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사실의 조사를 받을 때 개우 장치를 개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것은 위헌이다. 뭐 그런 게 헌재 입장이니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옛날에는 수갑을 다 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는 검사실에 오면 수갑을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구 사용을 조사받을 때는 해제해 주는 거, 그게 원칙이구나 알게 됐고, 범죄 사실의 입증은 뭐 검사가, 당연히 소추 아닌 검사가 부담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이제 라틴어가 있죠. 어떤 기관에 면접을 갔더니 뭐 인두비오 프로레오를 썼는데 그 스펠링을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자기소개서에 인두비오 프로레오를 잘못 써서 그 양반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뭐 그런 거 쓰실 때 용어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사실 공표죄라고 있는데 형법 126조입니다. 형법 126조 한번 보세요. 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26조 피의 사실 공표, 이게 최근에 수사에서 문제가 되고는 하죠.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다른 문명 국가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형법 간에서
베꼈는데 일본은 형법을 만들면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넣지 않았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기관에 면접을 갔더니 저희가 피의사실 공표죄 뭐 이런 게 전문가라서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외국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요? 라고 하니까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후보자는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라라고 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소하는 내용이 변명하면서 소명을 하는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긴 한데라는 심증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beyond the reasonable doubt이죠.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검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죠. 무죄 수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것이고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이라고 해서 헌법 12조 7항 헌법 12조 7항 보세요. 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임의성 없는 자백, 임의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 그런 것이고 형소법 308조인가 9조인가 있죠. 형소법 보세요. 308조 형소법 300 있습니다. 구조 309조 형소법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형소법 309조 309조에 헌법에 나온 규정이니까 형소법과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10조도 한번 보시죠. 310조에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보강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보강법칙이 있어야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초임검사가 보면 실수하기 가장 쉬운 것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 허접한 증거가 하나 있고 자백을 하는 경우에 덜컥 기소를 하기 쉬운데 기소를 딱 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면 저는 사실 그때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런 별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자료를 떼보면 맞습니다. 깔끔하게 무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백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피의자의 말을 경신해서는 안 된다. 다른 증거를 두드려서 꼭 보강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 27조 3항 헌법 27조 3항 볼까요? 헌법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허접한 헌법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속한 재판 안 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안 해요. 그리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판사들이 일이 많아서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스피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사법의 향기는 신선할수록 좋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의견서에도 쓰고 누차 말하는데 신속하지 않으면 판사가 요새 기일을 안 잡습니다. 기일을 잡지 않아요. 일이 많아서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도 기일을 안 잡습니다. 경찰에 구속장을 내면 일만 타고 구속장을 반려합니다. 이게 무슨 신속한 재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안 되고 있죠. 선고사범은 6개월 안에 재판하라고 했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을 안 합니다. 판사들이 눈치 보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인데 헌재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폭넓은 입법 재량이 허용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형성 없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전부 대부분이 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재판을 하시오. 그러면 분식 규정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빨리 안 합니다. 이런 문제다. 그 다음에 공개재판의 원칙이 있죠. 공개재판은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라고 해서 헌법 109조를 한번 보세요. 109조.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특정인의 재판이 하도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 법정에는 30명밖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해서 방청권을 발부해서 일찍 오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신청한 사람을 추첨에 의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공개재판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공개재판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논리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일요일 날 접견이 됩니까? 안 되죠. 형집행법에 따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법정에 5,000명이 들어가서 구형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 같은 경우에 방청권을 발부해서 제한하는 것은 공개재판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대권적 기본권 중에서 조금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헌법 13조 1항 후문 헌법 13조 1항 후문 일사부재리 모든 국민은 행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요거죠. 13조 1항 후문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상으로는 더블 제퍼디라고 하죠. 이중위험의 법칙. 이중위험은 절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기판력이 있는 것을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재법 39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법 39조. 헌법재판소법 39조. 헌법재판소법 39조에 보면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39조에도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정재환 교수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느냐라는 이런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침해가 아니다. 그러한 헌재 결정이 있는 것이고 동일한 사건이 두 번 재판을 안 한다는 거니까 그죠? 동일한 이미 재판을 했는데 또 하면은 낭비가 되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요건을 다르게 이론 구성을 한다든가 사실관계를 구성하면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재판하는데도 이미 똑같이 청구인도 똑같고 소송물도 똑같고 한 걸 또 재판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헌법재판에서는 각하해버립니다. 각하를 하니까 언제에서 이제 지정부와 헌법재판소에는 9명 재판관이 있으니까 3명 해서 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부와 공동조가 있어서 대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지정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뭐 솔고노비, 밖에 있는 사람을 공동조에 있는 사람을 외건노비 뭐 이렇게 자조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정부도 있고 전원 공동조가 있는데 이제 헌법 재판 청구서 심판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정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보정이 안 되면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청구기간, 불변기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죠. 언제까지 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과한 경우에는 보완을 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각하를 하는 것이고 보정이 되면 이제 다시 심판을 하는 것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소송물, 동일한 청구인으로 하면 각하될 게 뻔하니까 청구인을 달리한다든가 소송물을 달리한다든가 그죠? 심판의 대상을 달리해서 법률 구성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